안녕하십니까. 통계학 2장의 기술 통계학인데 우선은 그래프와 표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을 갖다 보시겠습니다. 이제 수치를 갖다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이 있는데 그것은 3장에서 공부하실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주로 그래프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이 바로 기술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인포메이션을 갖다 맡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정리하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유용한 정보가 되고 정보가 되어야만 이걸 가지고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통계학인데 통계학 중에서도 기술 통계학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통계학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요약하고 또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프를 갖다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수치를 갖다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를 갖다 이용하는 기법들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슬라이드가 꽤 많습니다. 슬라이드가 한 50여 개 되는데 중간에 끊지 않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쉬었다가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한 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모집단과 표본 간의 관계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모집단에서 일부를 갖다가 추출한 걸 갖다 샘플이라고 하는 것이고 샘플은 결국 파퓰레이션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와 표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방법들 모집단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또 표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과 표본 모두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용어인데 먼저 변수라는 게 있죠. variable. 변수라고 해서 variable이라고 했는데 이거 글자 그대로 변하는 수입니다. 변화하는 수, 변수예요. 그래서 이제 모집단 또는 표본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의 반대할 말은 뭐죠? 변수의 반대. 변수의 반대가 바로 상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수 해가지고 영어로 constant라고 합니다. constant는 상수. 상수는 일정한 수죠. 변화하지 않는 일정한 수가 상수입니다. 반면에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경영 통계학 점수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화하는 수 이런 걸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변수 경제학 공부하시면서 나오는 게 다 변수 아닙니까? 경제 변수. 그래서 경제 변수를 갖다 크게 수량 변수도 있고 가격 변수도 구분하고 또 근데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구분하기도 하고 또 내생 변수하고 외생 변수 구분하기도 하죠. 내생 변수 해가지고 모형 안에 포함된 변수, 반면에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변수를 갖다가 외생 변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생 변수가 변화할 때는 곡선상에서 변화가 있고 움직이는 것이죠. 곡선상에서. 반면에 외생 변수가 변화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모든 모형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를 붙여가지고 변수를 갖다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변수 이름은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변수 이름을 대문자 해가지고 x, y, g로 나타냅니다. 변수 이름이고 변수의 값이 있죠. 변수의 값은 소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수의 관측값, 변수의 관측값 해가지고 데이터가 되는 건데 근데 경영 통계학 점수 해가지고 근데 7명의 경영 통계학 점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괄호 붙여가지고 쭉 나열하죠. 나열한 것이 바로 경영 통계학 점수의 구체적인 관측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부호로 표시할 때는 소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대문자 x의 값이 있다고 했을 때는 뭐요? 소문자로 해가지고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문자 y의 값이라고 할 때는 소문자로 해가지고 y1, y2, y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수의 값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게 데이터죠. 데이터 내는 것이고요. 데이터의 이제 형태와 정보를 갖다 좀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는 적어도 통계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적어도 세 가지 형태를 갖습니다. 우리 책에는 세 가지 말고도 또 비율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언급되어 있는데 적어도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세 가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구간 데이터가 있죠.
자, 인터벌 데이터가 있고요. 두 번째가 노미널 데이터 해가지고 이걸 보통은 이제 노미널 해가지고 뭐라고 번역하죠? 명목이라고 번역하죠. 명목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명목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범주 데이터라고 또 많이 합니다. 카테고리 데이터입니다. 카테고리 데이터 또는 노미널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게 있죠. 바로 뭡니까? 서열 데이터입니다. 예, 오디널 데이터 해가지고 자,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의 특징. 자, 첫 번째가 먼저 구간 데이터, 인터벌 데이터입니다. 구간 데이터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개 구간 데이터는 주로 실수 값을 갖죠. 자, 실수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근데 구간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점수도 포함될 수 있죠. 그렇지만 주로 뭐 높이라든가 뭐 무게라든가 가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구간 데이터입니다. 뭐 GDP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GDP도 그렇고 다 구간 데이터입니다. 자, 구간 데이터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실수값을 갖기 때문에 구간 데이터를 정량 데이터라고도 하고요. 정량, 퀀티테이티브 해가지고 정량 데이터 또는 수치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numerical 데이터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구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다른 책에서는 인터벌이니까 이걸 등간이라고 번역돼요. 등간 데이터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간 데이터, 정량 데이터, 수치 데이터 또는 등간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실수값을 갖기 때문에 구간 데이터는 실수값을 갖기 때문에 모든 산술적 계산이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산술적 계산이 수행될 수 있다. 그래서 예컨대 높이 곱하기 2 의미가 있죠. 또는 예컨대 가격 더하기 2000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구간 데이터다. 구간 데이터의 특성을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노미널 데이터입니다. 범주 데이터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건 특정한 범주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에요. 그래서 범주 데이터의 값은 특정한 범주를 나타낸다. 특정한 카테고리가 있죠. 우리 어떤 분류했을 때 분류를 갖다 할 때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그 특정한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범주 데이터의 값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결혼 상태에 대한 질문 응답이 있다. 결혼 상태. 자, 이걸 코드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독신은 1, 기호는 2, 이호는 3, 과부는 4. 하나가 빠졌네요. 과부가 있으면 호래비도 있어야죠. 호래비는 빠졌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넘버링이 붙어 있지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이거 코드를 위한 거죠. 코드화하는 겁니다. 코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갖다 붙여놨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범주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카테고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과부가 4인데 과부는 4인데 그럼 과부를 갖다 2로 나누면 기혼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과부를 갖다 2로 나눴을 때 기혼 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범주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카테고리 데이터, 카테고리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따라서 산술적 계산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범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범주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성 데이터라고 합니다. 퀄리테이티브죠. 자, 퀄리테이티브 해가지고 정성 데이터 또는 뭐 직접적으로 카테고리 데이터라고 합니다. 범주 데이터, 정성 데이터 또는 카테고리 데이터. 자, 중요한 것은 산술적 계산은 의미가 없다는 거. 자, 숫자를 붙여놨지만 숫자는 어디까지나 코딩을 위한 겁니다. 코딩을 위해서 나타낸 것이고 숫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가 순서를 나타내는 서열 데이터입니다. 자, 서열 데이터도 범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값들이 오디널, 순서 또는 순위를 나타냅니다. 범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서열 데이터의 값들이 순서 또는 순위를 나타낸다는 거. 그런데 뭐 대학 과목에서 학점평가 시스템에서 예컨대 뭐 부실은 1, 보통은 2, 양호 3, 매우 양호, 우수 이렇게 나타내죠. 분명히 서열이 있죠. 서열 데이터,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 데이터에 대해서는 산술적 계산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산술적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순위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서열 데이터 간에 순위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제 순위라고 하는 것은 각 범주에 부여되는 수치값이 얼마든 간에 뭐 수치를 갖다 근데 뭐 1, 2, 3, 4, 5로 하던 수치값이 얼마든 간에 뭐예요? 순위. 자,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가지 가지고 이제 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먼저 자, 모든 계산이 구간 데이터에 대해서 가능하죠. 자, 구간 데이터는 실수값을 갖기 때문에 모든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서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를 나타내는 계산만이 허용됩니다. 순위를 나타내는 계산만이 허용되고, 반면에 이제 범주 데이터는 어떠한 계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각 범주에 속한 수를 세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독신이 몇 명이고 과부가 몇 명이냐, 기혼이 몇 명이냐 해가지고 수를 세는 것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의미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의 하이어랄키를 갖다가 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순위 구조라고 해가지고 하이어랄키를 정할 수 있죠. 자,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뭘까요? 구간 데이터고, 그 다음에 서열 데이터고, 가장 하위에 있는 데이터가 범주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의 순위 구조를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이런 데이터, 구간 데이터입니다. 모든 값이 실수값을 갖고 모든 계산이 가능합니다. 모든 계산이 가능하다. 자, 중요한 건 구간 데이터를 갖다가 그 아래에 있는 하위에 있는 서열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범주 데이터로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의 데이터는 하위의 데이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서열 데이터가 있습니다. 값들은 데이터의 순위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열 데이터는 순위를 유지하는,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순위를 유지하는 계산만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한 계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열 데이터는 상위의 데이터로 전환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고, 반면에 서열 데이터보다 하위의 데이터인 범주 데이터로는 전환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는 서열 데이터입니다. 범주 데이터로는 전환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상위에 있는 구간 데이터로는 전환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서열 데이터, 범주 데이터로 전환될 수 있지만 구간 데이터로는 전환될 수 없다. 자, 다음에 가장 하위에 있는 게 범주 데이터입니다. 자, 범주 데이터의 값들, 범주를 나타내는 임의로 부과된 수치죠. 아까 얘기했지만 독신은 1번, 그 다음에 기혼은 2번, 미혼은 3번, 과부 4번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범주를 나타내는 임의로 부과된 수치들이 바로 범주 데이터의 값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범주 데이터는 발생 도수에 기초한 계산. 자, 발생 도수예요. 도수 해가지고 영어로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프리퀀시. 몇 번 발생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기혼이 몇 명이냐, 독신이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발생 도수에 기초한 계산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주 데이터는 그 상위의 데이터로 전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범주 데이터, 서열 데이터라든가 구간 데이터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서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2.2에서 범주 데이터를 가장 하위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하니까요. 그 범주 데이터를 그래프와 표로 나타내는 기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범주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예요? 유일한 계산은 변수의 각각의 값에 속한 도수를 세는 겁니다. 도수를 센다. 독신이 몇 명이냐, 기혼이 몇 명이냐 해가지고 도수를 세는 거, 도수라고 하는 말,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프리퀀시 해가지고 이걸 세는 것만이 가능해요. 유일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도수를 세 가지고 이걸 표로 표시할 수가 있고, 표를 가지고 또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일단 범주에 속한 도수를 나타내는 표를 갖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를 갖다가 도수 분포라고 합니다. 도수 분포.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도수 분포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도수 분포표라고 해서 이름이 나왔는데 같은 겁니다. 도수 분포 또는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이렇게 갖고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 요약할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그 도수 분포가 있다면 도수 분포를 갖다가 또 바꿔서 상대 도수 분포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도수 분포인데 상대 도수 분포. 그래서 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범주하고 범주의 발생 도수가 아니라 뭐예요? 발생 비율을 정리한 거예요. 발생 도수가 아니라 발생 비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도수 분포라고 할 때는 범주와 범주에 속한 도수를 갖다 나타내는 표고, 반면에 그 도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상대 도수 분포 해 가지고 범주하고 자, 범주의 발생 비율을 갖다 정리한 것이 자, 상대 도수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예요? 근데 퍼센트로 표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 범주의 발생 비율을 정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일자리 상태에 대한 서베이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상태에 대한 서베이 결과. 그래서 임의로 추출된 2023명에게 지난주 일자리 상태를 갖다가 조사했습니다. 자, 2명은 노코멘트고 2021명이 응답을 했다. 자, 서베이 결과를 갖다가 코드로 정리했습니다. 코드로 정리해가지고 자, 코드 1은 자, 풀타임으로 일했다. 2는 파타임으로 일했다. 3은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 일시적으로 일하지 않았다. 4는 실업이나 해고 상태다. 5는 은퇴 상태다. 6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7은 가사 일한다. 8은 나머지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베이한 결과를 갖다가 코드를 붙여갖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도수 분포하고 또 상대 도수 분포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이걸 그래프로 표시할 때 이용하는 게 뭐예요? 막대 그래프가 주로 많이 이용되죠. 막대 그래프, 바 차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자, 상대 도수 분포를 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거 퍼센트로 표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번은 50%, 2번은 40%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파이 차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 그래프죠.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 요약하는 그래프를 갖다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들 뭐 중학교 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때 이런 거 다 해보는 건데, 자, 그래프를 갖다 그려본다. 자, 이걸 먼저 정리한 도수 분포표고, 도수 분포표 대신에 이제 상대 도수 분포표를 갖다 정리한 겁니다.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다면 이게 도수 분포죠. 그래서 근데 풀타임 코드 1부터 해가지고 기타 코드 8까지 한 다음에 자, 2021명이 있었죠. 2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수가 나왔죠.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본다면 이게 바로 도수 분포가 되는 것이고, 도수 분포. 그 다음에 자, 전체가 2021이니까 2021분의 1003 해가지고 49.6%, 2021분의 211 해가지고 10.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퍼센트로 표시한 거죠. 퍼센트로 표시한 이걸 갖다가 상대 도수라고 합니다. 자, 상대 도수의 합은 얼마일까요? 100이 되겠죠. 100%입니다. 상대 도수의 합계는 100%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수 분포와 상대 도수 분포를 갖다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표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또 역시 그래프를 갖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 차트 그리는 거.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바 차트 그린다고 하면 자, 취업 상태 1부터 자, 워킹 풀타임부터 아더 기타까지 해가지고 뭐요? 자, 막대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도수를 갖다 나타내가지고 막대 그래프죠. 이건 도수입니다. 프리퀀시예요. 자, 프리퀀시 해가지고 이게 1003입니다. 다 해서 2021인데 이건 1003 해가지고 이게 바로 도수 분포죠. 그래가지고 이걸 막대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뭐 이거 통해서도 결국 뭐가 제일 많은지 알 수가 있잖아요. 뭐가 제일 많은지. 그래서 이제 풀타임 노동자가 제일 많고 리타이어도 꽤 있고요. 은퇴한 사람들 꽤 있고, 자, 키핑하우스 해가지고 집안일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알 수가 있죠. 서베이 결과를 이렇게 해서 바 차트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바 차트로 표시하는 것보다 사실 그 최고 경영자들에게 그 조사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직원이 어떤 서베이를 해가지고 서베이 결과를 갖다가 최고 경영자한테 알려주고 발표하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최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들에게 의사결정을 할 때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 차트냐 파이 차트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파이 차트가 더 쉬운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를 갖다 적극 활용하는 것이 뭔가 설득력도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기회돼서 뭐 마케팅 조사한다든가 해가지고 이걸 보고서를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상급자가 읽어봐야 될 거 아니겠죠.
상급자가 쉽게 읽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 차트를 갖다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파이 차트 이용한 거, 바 차트가 아니라 파이 차트가 바람직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파이 차트 원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보면 딱 뭐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워킹 풀타임이 49.6%고 나머지 이제 아더스 3%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렇게 갖고 나오고 이것도 순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가지고 자, 워킹 풀타임 다음에 뭐예요? 리타이어드를 갖다가 왼쪽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킹 파타임 표시하고 이렇게 해갖고 큰 순서대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파이 차트를 갖다 이용하면 의사결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를 잘 활용해서 보고서 작성하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이제 2.3에서 보실 내용은 두 범주 변수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범주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를 설명하고 또 둘 이상의 범주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보겠습니다. 자, 두 범주 변수의 관계를 갖다 보는 건데,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을 교차 분류표라고 합니다. 교차 분류표. 영어로 기억해 놓으세요. 크로스 클래시피케이션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거 갖다가 교차 제표라고도 합니다. 제표. 그래가지고 이제 제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차 제표 해가지고 크로스 태블레이션 테이블이라고 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두 범주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입니다. 교차 분류표 또는 교차 제표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일단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두 변수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의 각 조합이에요. 두 변수의 각 조합의 도수를 갖다 나타내는 것이 교차 분류표입니다. 교차 분류표를 갖다 연습하기 위해서 신문 독자에 대한 서베이를 했어요. 신문 독자에 대한 서베이. 그래서 북미의 한 도시에 북미라고 했는데 캐나다입니다. 이 책을 쓴 켈러가 캐나다에 있는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북미의 한 도시에는 경쟁 상태에 있는 4가지 신문이 있다. 4가지 신문 해가지고 글로브 앤 메일, 포스트, 스타, 선 존재한다. 자, 이제 광고 유치 활동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문마다 그 신문의 주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광고가 효과가 있고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근데 뭐 명품 광고를 갖다가 일간지에 한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명품 광고를 갖다 보고 살만한 이런 사람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이라든가 한국경제신문 이런 데다 광고하게 되면 그 명품 광고 효과가 꽤 큽니다. 물론 이제 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독자 수 가지고 많이 따지죠. 독자 수 누군데 사실은 허수 아닙니까? 자, 인하대학교에도 지금 곳곳에 보면 학생회관 내 학생회관도 있죠. 무료 신문. 학생회관 들어가면 뭐 동아일보인가에서 아주 무료 신문 엄청 많이 쌓아놨죠. 그거 다 발행부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있다가 안 가져가면 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봐요? 안 보지. 요새 뭐 신문 거의 안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요? 다들 그런 짓들을 합니다. 자, 무가지라고 해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신문을 갖다 무더기로 갖다 줘요. 그냥 공짜로. 그래갖고 많이 발행을 해야만 또 광고료가 올라가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뭐 조중동이라고 그랬죠. 조중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의 경우 신문은 조동중입니다. ABC협회에서 계산한 순서예요. ABC협회에서 조동중, 조선동아 중앙, 조동중, 뭐 아주 또 신경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신문이냐고. 그렇지만 또 보수그룹은 제일 오래된 거죠.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는 올해 100살 됐습니다. 4등이 뭔지 아세요? 4등이 매일경제신문이에요. 경제신문인데 4등이에요. 5등은 뭘까요? 얼마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5등은 한국경제신문? 아닙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농민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민신문. 5등이에요, 이게. 전국의 농가가 다 본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농가에서 신문을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발행부수로 봤을 때는 5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6등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약간 좀 진보적인 그 논설을 갖다 보이고 있는 신문이 있죠. 그래서 한겨레라든가 한겨레 또 그 다음에 이제
경향신문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진보적이죠. 논조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 그 정부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을 딴 신문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물론 광고는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데 광고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 유치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서 신문사의 광고 담당자가 신문 시장의 어느 부분이 자신의 신문을 구독하는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이 광고비를 정확하게 지출할 수 있고 또 광고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독 신문하고 직업 간의 관계를 갖다 분석하는 서베이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신문을 많이 보느냐. 주로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가 많이 보는 신문이 뭐냐는 거죠. 이래야만이 이제 광고 유치 활동을 정확하게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에 추출된 독자들에게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지 물어봤어요. 일단 그 코드는 글로브 앤 메일이 1번, 포스트가 2번, 스타가 3번, 선이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도 구분해가지고 직업이 무엇인지, 직업은 블루 칼라 1번, 화이트 칼라 2번, 전문직 종사자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서베이의 응답 결과를 갖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 신문하고 직업 두 가지예요. 4x3입니다. 지금 표가 나와 있지만 이 표가 바로 뭐예요? 4x3죠. 신문 4개에다가 그 다음에 직업 3가지죠. 제가 직업 3가지를 갖다가 결합시켜가지고 분류해 본 겁니다. 그래서 2x3 매트릭스를 갖다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다 해서 나오는데 블루 칼라인데 글로브 앤 메일 본다 27명, 화이트 칼라인데 글로브 앤 메일 본다 29명, 전문직인데 이거 본다 33명. 글로브 앤 메일의 독자는 89명. 자, 포스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2명. 딱 봐도 포스트의 경우에는 화이트 칼라가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전문직이 또 많이 보죠. 제일 많이 봅니다. 지금 글로브 앤 메일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어요. 약간은 있지만. 자, 반면에 스타가 있는데 스타는 블루 칼라가 제일 많이 봅니다. 선도 블루 칼라가 제일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블루 칼라 근로자가 120명, 화이트 칼라 108명, 전문직 126명 해가지고 354. 이 정도로 표본을 선택한 것은 뭐 공정한 거죠. 한 100명 정도씩 해가지고 120명 정도 해가지고 한 거니까 뭐 공정합니다. 신문 4가지에 대해서 또 나와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교차 분류표라고 합니다. 교차 분류표 또는 교차 재표라고 그래요. 자, 이런 식의 그 표를 갖다가 경영학에서 참 많이 쓰죠. 자, 경영학에서도 이제 뭐 BCG 매트릭스 같은 것들. 자, BCG 매트릭스의 경우에도 2x2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매킨지 매트릭스의 경우엔 3x3 이런 식으로 해서 표 만들어서 쓰고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교차 분류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교차 분류표를 만들게 되면 또 역시 상대 도수를 갖다 구해야죠. 상대 도수. 가지고 만약에 직업과 구독 신문이 관련되어 있다면 직업별로 구독하는 신문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직업하고 구독 신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각 행의 빈도를 각 행의 상대 빈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상대 빈도로 각 행의 빈도를 갖다가 각 행의 상대 빈도로 전환시켜 보는 거예요. 가지고 직업별 상대 도수가 계산됩니다. 다 합계가 퍼센트로 하면 100일 것이고 퍼센트로 하면 100일 것이고 합계를 갖다 1로 한다면 합계가 1이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상대 도수를 갖다 구해놓은 겁니다. 신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직업 표시해가지고 상대 도수 구해놨죠. 당연히 블루 칼라 합치면 1입니다. 화이트 칼라 합치면 1이 되는 것이고요. 전문직 합치면 1. 역시 이것도 신문도 다 합치면 얼마요? 1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갖고. 자, 이렇게 해갖고 직업별 상대 도수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해석합니다. 해석한다고 하면 좀 전에 봤던 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행 2와 행 3의 상대 빈도는 유사하다. 또 행 1과 행 2, 행 1과 행 3의 상대 빈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석하면 블루 칼라 근로자들은 화이트 칼라 근로자와 전문직 종사자와는 다른 신문을 구독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있죠. 자, 주로 블루 칼라 근로자는 뭐예요? 자, 스타와 선을 많이 구독하잖아요. 자, 스타와 선을 많이 구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은 주로 포스트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브 앤 메일은 특별한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그래가지고 자, 블루 칼라 근로자들, 화이트 칼라 근로자나 전문직 종사자와는 다른 신문을 구독하는 경향이 있다. 또 마찬가지로 화이트 칼라 근로자와 전문직 종사자는 유사한 신문을 갖다가 구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이 비슷해요. 이거는 화이트 칼라 근로자하고 전문직 종사자는 비슷하게 유사한 신문을 구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그래프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느냐. 일단은 가로축에다가 직업을 나타냅니다. 직업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자, 신문 네 가지를 갖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게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한 다음에 뭐요? 각각에 대해서 4개씩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자, 블루 칼라의 막대 그래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이트 칼라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그렸죠. 자,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자, 화이트 칼라나 프로페셔널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포스트라는 거 알고 있죠. 포스트라는 거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스타나 선은 적게 본다. 적게 봅니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경우에는 블루 칼라의 경우에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스타와 선입니다. 나올 수가 있죠. 포스트는 거의 안 보고.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는 주로 전문직이라든가 화이트 칼라가 보고 반면에 스타와 선은 주로 블루 칼라가 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를 갖다가 보고 해석한 게 바로 그거죠. 화이트 칼라와 전문직 종사자는 스타 또는 선보다는 포스트와 글로브 앤 메일을 더 많이 구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범주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주 데이터의 경우 받고 다음에 이제 2.4에서 구간 데이터를 위한 그래프 기법을 갖다 봅니다.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죠. 구간 데이터를 위한 그래프 기법. 자, 데이터가 구간 데이터일 때 사용되는 그래프 기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이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법이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형태지만 다릅니다. 막대 그래프는 어떤 특정한 값, 도수예요, 도수. 도수를 갖다 정리한 거죠. 가지고 이제 가로축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직업별로 해가지고 어떤 신문 구독하는지 도수가 나왔었죠. 뭐 이런 것들처럼 가로축에 그런 게 나오지만 자, 히스토그램의 경우에는 뭐예요? 글자 그대로 자, 구간입니다. 어떤 특정한 분포의 구간을 갖다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수를 갖다 세는 거죠. 그래서 자, 히스토그램하고 바 차트하고 형태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히스토그램 자, 구간 데이터를 갖다가 요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 그래프 기법이죠. 또 이거는 확률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히스토그램이 확률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된다. 자, 이제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예제 2.5에 나와 있는 장거리 전화 비용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 그 장거리 전화 비용 분석은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뒤에 가서도 많이 다시 불러가지고 사용할 대표적인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장거리 전화 서비스 산업에서 다수의 새로운 회사가 생겨난 겁니다. 과거에 한국도 그랬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뭐 전화 서비스 그러면 한국통신공사 원래 최신청이 했었죠. 정부 기관인 최신청에서 그러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영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한국 통신공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코리아 텔레콤 어소리티 해가지고 공사예요, 공사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데이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국제전화 부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 데이콤이 지금 SKT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장거리 시외전화 하겠다니 뭐냐 해가지고 여러 회사들 뭐 신세계통신이니 뭐니 많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망하고 또 인수되고 합병돼가지고 세계로 남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때 장거리 전화 사업에서 자유롭게 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여러 회사들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부분의 경우 이들 회사들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통신 서비스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쟁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요금이겠죠. 요금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금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자, 공급과 수요, 가격, 또 가격 탄력성, 또 경쟁 기업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경쟁을 한다.
가격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거리 전화번호 패키지를 갖다 이용할 때는 분당 가격, 월간 고정료율 또는 두 가지의 결합 상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여기서도 적정한 장거리 전화 요금을 갖다가 결정해야 되죠. 적정한 장거리 전화 요율을 갖다 결정하고자 할 때 고객의 행태라든가 고객의 행태, 특히 그 중에서 뭐요? 월간 장거리 전화 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객의 행태와 특히 고객 행태와 관련해 가지고 월간 장거리 전화 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장거리 전화 비용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장거리 전화 회사가 신규 계약자의 새롭게 계약한 신규 계약자의 첫 달 장거리 전화 비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가 200명의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 서베이를 실시합니다. 서베이를 갖다 실시해가지고 첫 달에 장거리 전화 비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첫 달의 장거리 전화 비용.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그 사이트에 있고 또 CD롬에도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CD 안내주고 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케팅 담당자가 회사 임원들에게 서베이 결과를 갖다가 보고할 예정이다. 서베이 결과를 갖다가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정보가 추출될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정보가 추출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예제 2.5에 해당하는 도수 분포를 만듭니다. 도수 분포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뭘 만들어야 돼요? 히스토그램이에요. 이제 바 차트가 아니라 히스토그램을 갖다 그립니다. 도수 분포를 만든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갖다 그린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도수 분포를 갖다 구하고 히스토그램을 갖다 그리기 위해서 각각의 관측치가 하나의 계급에만 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급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계급에만 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의되는 8개 계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8개 계급을 갖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계급이에요. 그래서 15달러 이하, 달러 기준 15달러 이하, 15달러 초과 30달러 이하, 30초과 45 해갖고 뭐요? 맨 마지막에 105초과 120 이하 해가지고 계급을 갖다가 정한 겁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급을 정했다. 다 해서 8개 계급이 나왔습니다. 8개죠? 이렇게 해서 8개 계급이 나왔다. 그럼 이제 그 계급별로 해가지고 장거리 전화비용 도수 분포를 갖다 그려요. 계급 구간 0에서 15에 해당하는, 물론 여기서 0에서 15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뭐라 그랬죠? 이건 15초과 30 이하라고 그랬죠. 15초과 30 이하. 15초가니까 15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겁니다. 15 이하에 30 이하에 30 들어가죠. 30 초과하면 30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값을. 그리고 이것들도 이제 나중에 영어 책 볼 때는 그것도 골치 아픈 게 많습니다. 어버브하고 빌로우입니다. 어버브하고 빌로우. 번역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이상, 이하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5 이상 그러면 15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어버브 15 하면 15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하고 약간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8개 계급 구간을 정한 다음에 각각에 속하는 도수를 갖다가 제시했습니다. 도수의 합계는 200입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수를 갖다 만들었고, 도수가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뭐 그래요? 히스토그램 그릴 수가 있죠. 여기 0에서부터 15, 15에서 30, 30에서 4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간이에요. 구간이고 맨 위에 있는 구간이 105부터 120입니다. 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도수를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결국 15달러 이하가 가장 많고 15달러 이상 30달러 이하, 15달러 초과 30달러 이하, 그 다음에 이제 90달러 초과 105달러 이하가 많다 하는 것을 갖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스토그램 해석할 때는 그래요. 이렇게 해갖고 월간 장거리 전화 비용의 약 2분의 1, 두 개 합치면 이게 반이에요. 두 개를 갖다 합치면 반이 되는 겁니다. 두 개 합치면. 그래서 월간 장거리 전화 비용의 약 2분의 1, 71 더하기 37이죠. 108인데 30달러 미만으로 적다. 월간 장거리 전화 비용의 약 2분의 1은 30달러 미만으로 적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세 개 합친 겁니다. 세 개 합쳤죠. 그랬을 때 30%, 장거리 전화 비용의 거의 3분의 1 또는 30%는
$90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90 이상이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영역, 월간 장거리 전화 비용이 중간 범위에 존재하는 신규 계약자 수는 적다는 걸 갖다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본 그 히스토그램 그리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죠. 제일 먼저 데이터를 갖다 수집합니다. 아까 장거리 전화 비용 200개 데이터 수집했죠. 그러고 나서 데이터에 도수 분포를 갖다 구합니다. 근데 도수 분포를 갖다 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앞에서는 계급을 8개로 나눴죠. 8개로 나눴는데 원래 그 계급의 수를 갖다 결정할 때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스터지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스터지의 공식을 활용해서 계급의 수를 갖다 정하면 적정합니다. 그래서 스터지의 공식에 따라서 계급의 수를 갖다 결정할 때, 스터지의 공식은 계급의 수는 1 더하기 3.3 로그 n입니다. 1 더하기 3.3 로그 n. 물론 여기서 n은 뭐예요? n은 데이터의 수예요. 도수. 그래서 3.3n이라고 할 때 관측치죠. 관측치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급의 수를 정하는데, 우리 책에 보게 되면은 뭐예요? 통상적으로 쓰는 계급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스터지의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200개니까 계급 구간을 갖다 몇 개로 한 거예요? 8개로 했죠. 이렇게 해갖고 계급의 수를 정합니다. 자, 계급의 수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 할 게 뭐죠? 계급 구간을 결정해야 돼요. 계급 구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건 단순하죠. 최대 관측치 빼기 최소 관측치 한 다음에 나누기 뭐예요? 계급의 수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급 구간을 정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 지금은 다 뭐예요? 엑셀 활용하면 엑셀이 다 그려줍니다. 엑셀도 요새 진짜 엑셀이 얼마나 편합니까? 자, 과거에는 일일이 명령어 다 입력했어요. 그 명령어 외우는데 아주 뭐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여기서도 좀 차례대로 클릭해서 들어가죠.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딱 히스토그램이 떠요. 칠 것도 없이 히스토그램이 뜹니다. 그럼 이거 클릭하면 그림 그려줍니다. 그냥. 그 엑셀이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엑셀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다 활용하면 아주 뭐 도사가 되는 거죠. 엑셀 도사. 그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사회생활 할 때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조직생활 할 때 아주 진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컴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엑셀 제대로 배워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달란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리는 방법을 확인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의 모습을 평가해야 합니다. 모습을 갖다 평가해야 되는데, 히스토그램의 모습을 갖다 평가할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대칭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시메트리. 대칭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히스토그램의 중심에다가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수직선의 양측이 모습에서 동일하다. 그럼 대칭이죠. 딱 우리가 데칼코마니 하는 것처럼 딱 해갖고 접었다가 폈을 때 똑같죠? 대칭이죠. 그래서 이 경우 지금 대칭입니다. 베리어블 표시한 다음에 여기 프리퀀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결국 세 가지가 다 히스토그램인데 대칭이죠. 두 번째 경우도 대칭이고 세 번째 경우도 대칭입니다. 이럴 때 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대칭이 아니면 뭐라고 하느냐? 대칭이 아닐 때는 비대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자, 비대칭이라고 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자, 그럼 어느 정도나 비대칭인가 하는 걸 나타내야 돼요. 어느 정도나 비대칭인가 하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나 비대칭인가 하는 걸 갖다가 한자로 쓰면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 여기서 쓰는 외자가 우리가 흔히 뭐 진실을 왜곡한다 이러죠. 진실을 왜곡한다고 할 때 외자입니다. 자, 포털에서 한번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외자. 한자로 쓰면 아니 불자가 있죠. 아니 불 아래 바를 정자가 들어가는 게 외자입니다. 아니 불 아래 바를 정자. 이게 바르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외도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다 스키니스라고 합니다. 엑셀 통계량에서 다 보여줘요. 엑셀 출력물에서 자, 외도가 나옵니다. 수치로 계산해 가지고 스키니스라고 합니다. 스키니스가 바로 외도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죠. 이 용어들 영어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이라고 했을 때
왼쪽으로 긴 꼬리가 있든지 오른쪽으로 긴 꼬리가 있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오른쪽으로 긴 꼬리가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긴 꼬리가 있을 때 이럴 때 뭐예요? 양의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왼쪽으로 꼬리가 있을 때 있죠. 이럴 때 음의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구분해 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꼬리가 있을 때 오른쪽 꼬리 양의 비대칭, 왼쪽 꼬리 음의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칭성의 정도를 갖다가 웨더라고 한다. 스킨이 있습니다. 자, 다음엔 그 히스토그램의 모습을 갖다가 평가할 때, 자, 봉우리 계급 구간이 하나냐 여러 개냐 하는 겁니다. 봉우리가 하나냐 여러 개냐 하는 거죠. 그 다음 모달리티라고 합니다. 모달리티 해가지고 보통 이제 봉우리가 하나인 경우가 많이 나오죠. 이럴 때는 유니모달 해가지고 단봉이라고 불러요. 단봉. 유니모달 히스토그램은 봉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봉우리를 가진 히스토그램이에요. 반면에 봉우리가 두 개인 경우도 나오는데 이럴 때 바이모달이라고 해서 바이모달 해가지고 양봉이라고 합니다. 봉우리가 두 개다, 양쪽이다 이런 얘기죠. 양봉. 그래서 양봉 히스토그램 해가지고 자, 두 개의 봉우리를 가진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봉우리 계급 구간의 수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바이모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유니모달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봉우리가 한 개 여러 개 이렇게 나온 거죠. 다음에 또 한 가지 히스토그램의 모습을 얘기를 할 때 종 모양이냐 하는 거죠. 종 모양이냐. 가운데가 뾰족하게 올라가 있으면 종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칭이면서 단봉인 히스토그램. 대칭이면서 단봉이에요. 자, 시메트릭 유니모달.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 단봉 히스토그램의 한 가지 특별한 형태가 바로 종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벨 쉐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모양. 종 모양의 히스토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통계 기법은 모집단이 종 모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다 요구합니다. 모집단이 종 모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한다. 그래서 자, 종 모양인지 아닌지 알려면 뭐예요? 히스토그램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뭐 검증할 때 결론 계산 다 끝나고 나서 결론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히스토그램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갖다 그려봐야만 자, 모집단의 모습이 가져야 하는 조건. 자, 모집단의 모습이 가져야 하는 조건. 이걸 충족하는지 살펴볼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히스토그램을 갖다 그려가지고 조건에 충족되는지 아닌지 확인해요. 그래서 이럴 때 자, 봉우리가 하나일 때 종 모양이라고 하는데 사실 종 모양 말고도 여기는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뾰족하기 때문에 종 모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완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완만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완만한 경우. 이럴 때는 또 산 모양이라고 합니다. 산 모양. 그러니까 덜 뾰족한 거죠. 자, 봉우리가 하나이면서 대칭이지만 뭐요? 종처럼 뾰족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산 모양이라고 합니다. 산 모양의 히스토그램.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종 모양이니까 벨 쉐입. 산 모양일 때는 뭐라 그래요? 마운틴 쉐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정도가 약한 거죠. 그래서 종 모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자, 히스토그램의 모습을 갖다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줄기 잎그림이 나와요. 줄기 잎그림, 줄기 스템 잎은 립. 그래서 스템 앤 립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줄기 잎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갖다 그릴 때 상실되는 관측치가 있단 말이에요. 상실되는 관측치. 근데 아까도 봤던 관측값이 아까 장거리 전화 비용이 있었죠. 장거리 전화 비용 같은 경우 예컨대 관측값이 42.19가 있었는데 뒤에 나와 있는 .19는 빼버린 겁니다. 이건 생략한 거예요. 이건 생략하고 42만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42만 가지고. 근데 42만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했죠? 0에서 15, 15초가 30 이하, 30초가 45 이하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뭐예요? 뒤에 붙은 2도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죠.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상실된 거죠. 상실되는 정보. 여기서 본다면 2.19는 거의 상실된 정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그램 그릴 때
상실되는 개별 관측치, 그 상실되는 개별 관측치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이 바로 줄기 잎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실되는 개별 관측치에 대한 정보, 이걸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줄기 잎 그림을 갖다 그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히스토그램, 자, 계급의 도수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도수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뭐예요? 자, 계급에 속한 개별 관측치에 대한 정보가 상실되는 겁니다. 개별 관측치에 대한 정보가 상실된다. 자, 그렇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줄기 잎 그림을 갖다 그리니까 줄기와 잎을 나눠야죠. 그렇죠? 이 그림을 갖다 그리려면 자, 줄기하고 잎을 나눠야 돼요. 스템과 립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측값이 4.191대 이럴 때는 관측값을 갖다 분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수점 위아래 해가지고 줄기와 잎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소수점 위 42하고 소수점 아래 0.19하고 이리 나누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컨대 이런 것도 있죠. 소수점 아랫부분은 제외시켜요. 0.19는 아예 제외시키는 겁니다. 0.19는 제외시킨 다음에 42를 가지고 10자리 수와 1자리 수 있죠. 두 가지를 갖다 줄기와 잎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10자리 수는 줄기, 1자리 수는 잎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기와 잎을 갖다가 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분해 과정을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다 적용하는 거예요. 200개 관측치에 대해서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다 적용합니다. 가지고 10자리 수와 1자리 수를 각각의 줄기와 잎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나왔던 예제 2.5 장거리 전화 비용입니다. 그 장거리 전화 비용에 해당하는 줄기 잎 그림을 갖다 그리면 이렇게 돼요. 0부터 10까지 있었죠. 0부터 10. 얼마까지 있었으니까 11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이렇고 그 다음에 잎에 해당하는 거 있죠. 잎에 해당하는 게 제일 많았죠. 도수가 70몇 개였죠. 가지고 그 다음 자리 예컨대 01, 02, 03부터 해가지고 09까지 나온 거예요. 1부터 0부터 9까지죠. 해가지고 다 나열한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갖다 나열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0자리에서 나오고 10자리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 얼마일 때 0에서부터 9까지죠. 다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0자리도 0에서부터 9까지 다 나온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기와 잎을 갖다 분해해서 다 나열한 겁니다. 나열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전체를 봐주세요. 전체를 갖다 봐주시고 이 전체 나와 있는 그림을 갖다가 90도 회전을 시켜가지고 세워봅니다. 자, 90도 회전시켜가지고 세워봐요. 형태는 뭔가 데자비. 그쵸? 데자비. 좀 전에 봤었죠. 히스토그램하고 형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비교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스템, 립, 줄기 잎그림인데 줄기 잎그림 그려가지고 90도로 세우는 겁니다. 이거하고 아까 그렸던 히스토그램하고 비교해보세요. 어때요? 형태가 유사하죠. 상당히 비슷하죠. 결국 같은 데이터 가지고 두 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 잎그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누적해요. 누적 백분율 곡선 해가지고 자, 이거 읽을 때는 오지브라고 읽어요. 오지브, 프랑스트 오지브 이렇게 읽습니다. 오지브. 오지브는 뭐냐? 오지브는 누적 도수 분포예요. 누적이 뭐예요? 계속 큐뮬러티브 쌓아나가는 겁니다. 누적 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큐뮬러티브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자, 오지브 그래프입니다. 자, 오지브를 갖다 그릴 때도 3단계로 나눠야죠. 일단 도수 분포로부터 상대 도수 계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쌓아나가가지고 누적 상대 도수를 갖다 그립니다. 상대 도수 계산한 다음에 계속 앞에 거에다 쌓아가지고 누적 상대 도수 계산하고 자, 계산한 누적 상대 도수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누적 백분율 곡선, 즉 오지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현실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봤던 누적 상대도수 분포입니다. 자, 계급 구간은 장거리 전압 이용해서 0부터 해가지고 자 15단위로 나눴었죠. 그래갖고 계급이 다 해서 8개입니다. 8개 계급 구간이 있고요. 각각의 계급에 해당하는 상대 도수를 갖다가 그렸습니다. 상대 도수. 자, 상대 도수 그렸는데 합치면 얼마예요? 100이죠. 이걸 다 합치면 100이 됩니다. 0.35, 0.185, 0.665 다 합치면 10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다음 걸 쌓아나가는 거예요. 누적입니다. 누적이니까 0.355 여기다 뭘 더해요? 0.185 더합니다. 0.185 더하니까 나온 게 얼마예요? 0.540. 여기다가 0.065 더합니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0.605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 더해가니까 맨 마지막엔 뭐가 돼요? 합계가 되겠죠. 1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누적 상대 도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갖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갖다 그리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오지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지브 누적 백분율 곡선이에요. 계속 쌓아나가는 거죠. 이것하고 비슷한 그림 보신 적 없나요? 자, 비슷한 그림 해가지고 파레토 다이어그램 있죠. 파레토 다이어그램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경제학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파레토 다이어그램인데 물론 이제 경제학에서 크게 쓸 일은 없지만 주로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는 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80 법칙이 있습니다. 20-80 법칙 해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죠? 여러 군데 적용되는 거죠. 20-80 법칙이라는 게 원래는 소득 분배를 연구하면서 나온 거예요. 소득 분배해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상위 소득 가계, 물론 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위 소득 가구의 20%가 전체 소득의 80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10단위로 해보니까는 상위 10%의 소득자가 한 나라 전체 소득의 60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자, 상위 10%의 소득. 하이엔드. 근데 상위 10% 갖고 하이엔드라고 안 합니다. 적어도 하이엔드라고 할 때는 뭐요? 상위 1%는 돼야죠. 자, 상위 10%가 어디 감히. 근데 상위 10%가 얼마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졸업하시고 월급 좀 많이 주는 회사 취업했다. 그 회사 취업한 다음에 사내에서 사내 결혼하는 거예요. 사내 직원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하다가 사내 직원끼리 결혼한다. 근데 월 한 500만 원씩 주는 회사가 있다. 연봉 한 6천만 원. 그렇게도 안 갑니다. 뭐 연 한 5천만 원 정도면 돼요. 연 5천만 원. 그래갖고 연 5천만 원 받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 가구의 소득이 얼마예요? 연 1억 원이죠. 연 1억 원이면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갖고 자, 파레토 법칙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20-80 법칙.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쌓아나가면서 파레토 다이어그램을 갖다 그려요. 그 파레토 다이어그램이 바로 뭐예요? 누적 백분율 곡선의 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파레토 다이어그램 꼭 한번 경제학에서는 중요한 거니까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해갖고 쌓아나가는 거죠. 쌓아나가는 겁니다. 여기다 해서 더 쌓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더 쌓아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누적 상대도수의 추정치를 갖다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추정치. 만약에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15, 31대 그렸지만 그럼 만약에 장거리 전화 비용이 예컨대 요 금액일 때 여기에 해당하는 누적 인구가 얼마일 것인가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 비용을 여기에 해당하는 전화 비용을 내는 사람이라면 예컨대 여기쯤에 해당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죠.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자, 누적 백분율 곡선을 가지고 누적 상대도수 추정치를 또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계열 데이터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자, 시계열 타임 시리즈입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자, 동일한 시점에 측정되는 관측치예요. 자, 동일한 시점에서 어떤 두 개의 관측치를 갖다가 비교할 때 쓰는 거죠. 횡단면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관측치,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관측치를 갖다가 횡단면 데이터라고 불러요. 횡단면,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횡단면이라는 한자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해가지고 이걸 횡단면 데이터라고 합니다. 동일한 시점이에요. 반면에 연속적인 시점, 시간의 흐름이죠. 자, 시간의 흐름을 갖다 고려했을 때 측정되는 관측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그래서 자, 시계열 데이터는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동일한 시점이 아니라 연속적인 시점들에서 측정되는 관측치예요. 그럼 시계열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표시할 것인가 하는 건데, 자, 시계열 데이터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릴 때 쓰는 게 라인 차트입니다. 선 그래프예요. 선 그래프. 그러니까 선 그래프 그릴 때, 라인 차트 그릴 때, 자, 수직축은 당연히 변수의 값이죠. 근데 수평축은 뭐가 될까요? 타임이에요. 시간입니다. 수평축은 시간을 나타내요. 보통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 같은 거 보게 되면 라인 차트 엄청 많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루 종일 주가 변동이 매 시간마다 주가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거 라인 차트로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속적인 시점에서 측정되는 관측치 이런 것들을 자,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솔린 가격 제시해 놨습니다. 자, 1976년 이후 월간 평균 가솔린 가격 가지고 자, 76년 1월부터 76년 12월까지, 그런데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가격들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를 갖다 일단 라인 차트로 그린 다음에 그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이런 과제입니다. 이런 과제가 주어진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라인 차트 그려야죠. 그래서 라인 차트 그린 게 이런 형태입니다. 라인 차트 그린 게 앞에서 봤던 형태, 이런 형태 가지고 가로축이 바로 뭐예요? 가로축이 타임이에요. 가로축은 타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1, 17뭐 등등 해가지고 표시하는데 이건 타임이에요. 선 그래프. 세로축에 나와 있는 게 평균 가솔린 가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 해 동안의 가격을 가지고 비교할 때는 자, 불변 가격으로 나타내야죠.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당시의 가격을 갖다가 가지고 표시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시간 외에 기타 요인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없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효과를 갖다 제거한 다음에 가솔린 가격이 과거보다 더 높은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가솔린 조정 가격이에요. 조정 가격. 자,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해 가지고 가솔린 가격을 갖다가 과거 지금 비교한다면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나온 라인 차트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이런 작업도 여러분들이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다음에 비교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자, 타임 시리즈 분석에서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 구간 변수의 관계도 나옵니다. 두 구간 변수의 관계. 그것도 역시 그래프로 표시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두 구간 변수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산포도라고 그래요. 산포도 해가지고 스캐터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산포도인데 이것도 고등학교 통계교과서에서는 산점도라고 나오나 그래요. 산점도. 점도. 그러니까 점이 어떻게 붙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점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 해가지고 산점도라고도 표현합니다. 물론 다른 통계학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영어로 기억해 놓으세요. 스캐터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보통 산포도라고 하는데 산포도라는 번역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자, 독립변수는 X로 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X를 갖다가 수평축에 나타내야죠. 종속변수는 Y로 표시합니다. 자, 수직축에 나타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시 방법이죠. 독립변수는 X축인데 가로축. 종속변수를 갖다가 Y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할 때는 독립변수가 주로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죠? 독립변수가 세로축에 표시가 되어 있죠. 가장 단순하면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모형, 수요 공급 모형입니다. 자, 수요 공급 모형에서 자, 독립변수가 가격 아니에요. 가격. 어디다 표시합니까?
세로축에 표시하죠. 세로축에.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알프렛 마샬로부터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마샬이 그렇게 한 이유는 가격을 부과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마샬이 뭐 무식해서 그러냐? 마샬도 원래 수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많은 모형에서 독립변수를 갖다가 세로축에 표시하고 종속변수를 갖다가 가로축에 표시하는 모형이 많다는 거 주의하시는데,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에서는 뭐예요?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이죠. 가로축의 독립변수, 세로축에다가 종속변수를 표시를 합니다. 통계학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렇게 표시해서 나타내야죠. 여기서도 이제 주택가격과 주택 크기의 관계를 갖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의 판매 가격하고 주택 크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갖다 알고자 했다. 사실은 그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이 있지만 크기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뭐죠? 요새 일조권이죠. 하루 종일 햇빛이 몇 시간이나 들어오느냐. 그러다가 최근에 더 중요한 건 뭐죠? 일조권이에요. 일조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조망권. 얼마나 좋은 경치를 관람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근데 9층에서는 안 보이는데 10층에서 보인다. 9층과 10층 간에 똑같은 크기의 아파트인데 뭐예요? 가격이 몇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조망권을 중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지금 당연히 판매 가격과 크기가 관계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판매된 12개 주택 표본을 선택합니다. 12개 표본을 선택하고 주택 판매 가격 $1,000 기준의 판매 가격과 주택의 크기 100제곱피트 기준 기록한 겁니다. 데이터를 갖다 정리했고 이거 가지고 그래프 기법을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주택 가격과 주택 크기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프 기법을 사용하라 해서 나옵니다. 산포도입니다. 가로축은 크기입니다. 크기 제곱피트 단위를 표시한 크기고 가격입니다. 가지고 12개 표본 가지고 크기와 가격 해가지고 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런 그림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게 산포도입니다. 스캐터 다이아그램이에요, 이게. 그럼 이 그림에서 본다면 주택 크기가 크니까는 어느 정도 플러스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플러스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포도만 가지고 본다면 주택 크기가 더 클수록 주택 가격은 더 높다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이럴 때 이제 양의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포도 관계 이렇게 해서 확인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형관계의 강도와 선형관계의 방향이 산포도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포도의 모양을 말로 설명할 땐 중요한 게 선형관계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선형관계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냐 아니면 반대로 이런 방향이냐 아니면 관계가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는 선형관계의 강도를 갖다 보여줍니다. 아주 뭐 거의 다 이 선상에 가 놓여 있죠. 선형관계의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강한 선형관계예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강도죠. 중간 정도의 강도고, 이거는 약한 선형관계입니다. 선형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매우 약하죠.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선형관계의 강도를 따져볼 수 있고요. 강도, 강한 선형관계, 중간 정도의 선형관계, 약한 선형관계. 또 한 가지 선형관계의 방향도 봐야죠. 방향을 갖다 보는데 방향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양의 선형관계죠. 이렇게 쭉 나갑니다. 양의 선형관계. 이럴 때는 뭐예요? 음의 선형관계입니다. 음의 선형관계. 이거는 뭐예요? 무관계.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계. 또 한 가지 선형관계가 있다면 선형관계는 리니어예요. 1차 함수 관계. 직선관계죠. 그래서 리니어인데 관계가 꼭 선형관계가만 있느냐? 아닙니다. 비선형관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선형관계가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매우 강한 비선형관계죠. 이렇게 해가지고 산포도를 갖다 그려서 관계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와 표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2장. 주로 이제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그래프를 갖다 그리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갖다가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만 그래프를 갖다 그려가지고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2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